저는 결혼 30년 차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편하게 친정처럼 지내자고요. 그런데 정말로 친정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2시, 잠에서 깬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열이 40도예요.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 오빠는 출장 가서 없고 저 혼자서는 무서워요. 친정엄마였으면 당연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저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친정엄마처럼 대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6개월,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네 집을 오갔습니다. 반찬 만들어주고, 손주 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카페 일은 뒷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그날따라 정말 피곤했거든요. 주말 내내 손주를 봐주고 월요일에는 카페 재고 정리까지 했어요.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혜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 뭐라고 하셨죠?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친정엄마였으면 이런 부탁 들어주셨을 거예요. 제 친구들 엄마들은 다 손주 봐주시던데 어머님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게 내 친정엄마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시어머니고 너는 내 며느리라고. 친정엄마처럼 대해달라는 게 나를 내 하인처럼 부려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친정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말했다가 정말로 친정엄마 노릇을 하게 된 경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처럼 대해달라고 했다가 관계가 무너져버린 경험. 저는 제가 겪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만큼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결혼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똑같은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해결책도 찾아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드신 분, 시어머니 부담되시는 분 모두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풀어가요. 저는 윤미숙입니다. 올해 55이고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잘 꾸려가고 있죠. 사실 이 카페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시어머니 모시기 그것만 하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공간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역시 아들 준혁이에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로 자랐거든요. 사실 저도 며느리였어요. 30년 전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이었고 친정 이야기라도 꺼내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친정엄마 보고 싶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명절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시중 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한 번은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손을 베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피 흘리는 손을 감싸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25살 갓 시집온 새댁의 얼굴이 벌써 늙어 보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안 되겠다. 며느리 오면 친정처럼 편하게 대해줘야지. 딸처럼 아껴줘야지. 그래야 며느리도 행복하고 우리 아들도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준혁이가 29에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는구나. 제가 못 받았던 사랑을 며느리한테 주면서 제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혜진이를 처음 본 건 아들이 데려온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26살 여성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혁이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가 참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공손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은 태도,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현대적이면서도 예의가 바른 느낌이었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아 간호사 일 힘들지? 네 힘들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거 보면 보람 있어요. 특히 중환자실은 생사를 오가는 분들이 많아서 제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어떨 때는 밤샘 근무하고 나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뿌듯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아이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니 준혁이 눈 하나는 정말 정확하구나. 제 며느리로 손색 없겠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혼수 문제로 다툼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예물도 준혁이가 알아서 준비했죠.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난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혜진이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셨고 어머니는 딸 걱정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어요. 사돈 우리 혜진이가 좀 털털해서요. 집안일도 서툴고 요리도 잘 못하는데 시집살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계속 닦으시는 게 딸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혜진이 친정처럼 편하게 지내면 되죠. 집안일도 천천히 배우면 되고 저도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 말에 혜진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사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혜진이 친정이 부산이라 자주 못 올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딸 시집 보내면 친정엄마가 제일 마음 아프다는데 저도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부산이면 왕복 5시간은 좋게 걸리겠네요. 그럼 정말 자주 못 오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요. 딸처럼 아낄게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며느리만큼은 절대 그런 고생 안 시키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친정엄마 보고 싶어도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던 그 서러움을 혜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섭섭함보다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준혁이가 중학생 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빚에 쪼들리고 집까지 뺏길 뻔했던 그때 준혁이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 우리 가족 다시 일으켜 세울게.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5월의 화창한 날씨였어요.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에서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며느리의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셨어요.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소중히 키운 딸을 우리 가족이 맞이하는구나. 절대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호텔 한식당에서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모였죠. 준혁이와 혜진이는 신혼여행 짐 때문에 먼저 일어났고 양가 부모님들만 남았어요. 그때 혜진이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우리 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서툰 게 많아도 예뻐해 주세요. 저희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무겁네요. 손을 잡은 채로 혜진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저도 아니까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저는 그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할게요. 저도 딸처럼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혜진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라고 하세요. 제가 친정엄마 대신 옆에서 잘 챙겨줄게요.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은 다르게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와 친정엄마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그리고 제가 겪었던 힘든 시집살이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젊은 부부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신축 아파트 25평짜리였는데 준혁이가 대출받아서 장만한 거였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갔죠. 어머님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배달 음식만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니에요. 혜진이는 밝은 표정으로 시댁 방문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절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추석 때 혜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 혜진이는 쉬고 있어. 아직 명절 음식 만드는 거 서툴 텐데.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그렇게 말하며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당연하다는데 우리 혜진이는 참 착하다. 친정이 멀어서 못 가는 건데 내색 하나 안 하고 열심히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준혁이 오빠는 회사 회식이래요. 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저녁 먹고 싶어서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연락하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집에서 뭐 해 먹을게? 된장찌개 끓여줄까? 아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외식하고 싶어요. 어머님 힘드시게 요리하지 마시고 밖에서 편하게 드세요. 제가 오늘 어머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다니 요즘 보기 드문 효심 아니겠어요.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혜진이가 정한 곳은 집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이었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 보였어요. 준혁이는 회사 회식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저와 혜진이 단둘이 마주 앉았죠. 혜진이는 메뉴를 고르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카페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날씨가 좋아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단골들도 잘 와주고 있어. 저는 평소와 다름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혜진이의 다음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무슨 일인데? 고민 있으면 편하게 말해봐.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버거워요. 병원 일이 워낙 힘들잖아요. 밤샘 근무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숨이 막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혁이한테 집안일 도와달라고 해봤어. 준혁이 오빠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서툴러서 오히려 제가 더 일이 많아져요. 설거지하면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도 안 하고 청소는 대충대충 해서 결국 제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요.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끔 반찬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지면 매번 사 먹거나 배달 음식만 먹게 되는데 그게 몸에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부탁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혼식 날 제가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친정엄마였으면 당연히 반찬 챙겨줬을 거고. 그래, 알았어. 반찬 좀 만들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님,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 친정엄마한테는 차마 부탁 못하겠더라고요. 부산까지 왕복 5시간인데 반찬 때문에 오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실 것 같고요.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가까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정엄마처럼 대해달라는 말과 실제로 친정엄마에게 하듯 부탁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도 뭐 반찬 정도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혜진이가 반찬 좀 만들어 달래. 그래, 만들어줘. 며느리 챙기는 거지 뭐. 남편은 신문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김치찌개 큰 냄비로 끓이고 된장찌개도 해서 밀폐용기에 담아주고 밑반찬 몇 가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이런 거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니까요. 혜진이는 매번 너무 고맙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최고세요. 친정엄마 음식 먹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야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같다고. 그 말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치도 좀 담가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마트 김치는 중국산도 많고 맛이 없어서요. 어머님표 김치가 먹고 싶어요. 친정엄마가 담가주시던 그 맛이 그리워요. 어머님, 된장찌개에 두부 넣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두부가 자꾸 부서져요. 아예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준혁이 오빠가 어머님 된장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머님, 준혁이 오빠가 어머님 잡채 너무 먹고 싶대요. 다음에 만드실 때 저희 것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 초대하고 싶은데 어머님 잡채 대접하면 제가 며느리 복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부탁들이었어요. 김치도 어차피 우리 집 먹을 거 담그는데 조금 더 담그면 되는 거고 잡채도 만들 거면 양 좀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더라고요. 결혼 1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말해봐. 다음 주에 병원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3일 연속 야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준혁이 오빠도 그때 일본 출장이래요. 4일 동안 간대요. 그래서 말인데 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녁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집에 가면 밤 10시가 넘어서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만 먹자니 속도 안 좋고 밤늦게 혼자 먹는 게 너무 서럽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3일 연속으로 저녁을 챙기라는 건 단순히 반찬을 만들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겠다던 제가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어. 그 3일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엄마였으면 이렇게까지 못 부탁했을 거예요. 부산까지 왕복 5시간 걸리는데 3일 연속 저녁 챙겨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이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가까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3일 동안 혜진이는 매일 저녁 9시쯤 지친 얼굴로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먹으면서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폐암 3기 판정 받으신 분인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손 잡아드리면서 위로해드렸어요. 그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간호사님이 딸 같다고 눈물 흘리시면서요. 그랬구나. 혜진이가 있어서 그 환자분이 위로가 됐겠다. 혜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 우리 혜진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어머님한테 와. 저녁이라도 든든히 먹고 힘내야지. 3일이 지나고 혜진이는 제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작은 선물이지만 감사한 마음 담았어요.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1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사? 괜히 돈 쓰게. 혜진이 둘이 모으기도 바쁠 텐데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친정엄마였으면 당연히 해주셨을 일이지만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 마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진이의 말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명확한 선 긋기도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친정엄마처럼 해달라는 것, 그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혜진이의 부탁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정말 친정엄마에게 하듯 스스럼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입고 갈 옷 좀 같이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제 친구들은 다 엄마랑 쇼핑 가는데 저는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어머님이랑 가고 싶어요. 친정엄마처럼 편하게요. 어머님,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은데 소화 잘 되는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호박죽 같은 거요.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탁드려도 되죠? 어머님, 다음 주에 병원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위 내시경 하는 건데 혼자 가면 무서워서요.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간대요. 저도 어머님이랑 가고 싶어요. 하나하나는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들이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점점 혜진이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일상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카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뒷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자주 안 보이시네요.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을 때가 많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죄송해요. 며느리 좀 도와주느라 자주 못 나오게 됐네요. 며느리가 일하면서 집안일하느라 힘들어해서요. 그러시구나.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데가 요즘 어디 있어요? 단골 손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며느리 복이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의 친정 어머니를 만날 일이 생겼어요. 혜진이 아버지 회갑 잔치였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 KTX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잔치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사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사돈 덕분에 우리 혜진이가 시집살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한테 전화하면 맨날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먹고 있다고, 어머님이 저녁 차려주셨다고, 어머님이 병원까지 같이 가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멀리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사돈이 다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아니에요. 혜진이가 워낙 착해서 저도 딸처럼 아끼고 있어요. 사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챙기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혜진이 친정에서도 가끔 와서 음식 같은 거 해주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가니까요. 사돈이 옆에서 챙겨주시니까 제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딸 시집 보내고 제일 걱정되는 게 잘 먹고 있나, 아프지는 않나 그런 건데 사돈이 다 봐주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혜진이가 저한테는 친정엄마처럼 대해달라며 자연스럽게 부탁하면서 정작 친정엄마한테는 부담 주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친정엄마는 멀리 있으니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그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혜진이 때문에 좀 힘들어.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혜진이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부탁해. 반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요. 오늘 혜진이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혜진이가 맨날 나한테 다 해달라고 한대. 그게 며느리 챙기는 거지 뭐. 당신이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친정엄마처럼 대한다는 게 이런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한테 부탁 한 번 못 해봤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당당한 거 아냐?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때 힘들었다며.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불평이야? 혜진이가 편하게 부탁하는 게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혜진이가 편하게 부탁하는 건 좋은데 제 삶이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차이를 남편은 몰랐습니다. 결혼 2년째가 되던 해봄, 혜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제 삶은 더 바빠졌어요. 입덧이 심한 혜진이는 거의 매일 제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넘어가요. 어머님이 뭐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입덧할 때는 엄마 손맛이 최고잖아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 생각나는데 부산까지 갈 수가 없어서요.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해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거의 매일 혜진이네 집에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밤 10시에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배추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김치가 없어요. 혹시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임산부가 먹고 싶다는데 못 먹으면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TV 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임신부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옷 갈아입고 김치 싸서 차 몰고 갔습니다. 밤 10시 반에 혜진이네 집에 도착해서 김치 전해주고 돌아오니 11시가 넘었어요. 다음 날 카페 오픈이 아침 8시인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죠.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혜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 오빠는 회의 때문에 못 온대요.
친정엄마는 멀어서 오시기 힘드시고요. 나는 괜찮은데 혜진이 친정엄마는 왜 안 와? 혜진이가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괜찮다고요. 친정엄마 모시고 오면 왕복 5시간 고생시키는 거라서 차라리 어머님이랑 가는 게 낫대요. 가까이 계시니까 편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기쁘면서도 친정엄마를 대신하는 기분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검진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는 임산부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엄마랑 온 것 같았습니다. 젊은 임산부들이 엄마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태동도 잘 느껴지시죠? 축하합니다. 혜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고 혼자서는 너무 무섭고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옆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검진이 끝나고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임신하면 친정엄마가 와서 챙겨준대요. 근데 저는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하나 했는데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부탁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힘들어. 혜진이 임신하고 나서 거의 매일 뭔가를 해줘야 해. 카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혜진이네 집만 가는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임신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친정엄마가 멀리 사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지.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아. 그럼 당신은 뭐해? 당신도 준혁이 아빠잖아. 당신도 할아버지 되는 거잖아. 나도 바빠. 회사 일 때문에 당신이 시간이 더 많잖아. 카페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기면 되고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카페 운영한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손님 응대는 제가 직접 해야 단골들이 오는 건데 제 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혜진이 출산까지 저는 계속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에 보냈지만 퇴소하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요. 혜진이는 육아가 힘들다며 거의 매일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는요? 회사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야근한대요. 저는 손주를 돌보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첫 손주니까 당연히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변해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은 혜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부터 월수금은 제가 오후 근무라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정엄마였으면 당연히 봐주셨을 텐데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어린이집은 아직 보낼 수 없고 육아도우미는 비용이 부담되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손주를 봐달라는 건 제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또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친정엄마였으면 당연히 봐줬을 거라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손주 민준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 저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매일 며느리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 봐주고 제 삶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무게도 5kg나 빠졌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사장님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겨우 일하고 있는데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기들인데 꼭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날따라 정말 피곤했어요. 주말 내내 손주를 봐주고 월요일에는 카페 재고 정리를 했거든요. 화요일까지 일하느라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팠어요. 혜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카페 일도 밀려 있고 어머님 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부탁드려요. 몇 달 만에 보는 친구들이에요. 준혁이한테 부탁해봐. 아니면 육아도우미를 쓰든가. 준혁이 오빠는 회식이래요. 육아도우미는 갑자기 구하기 힘들고요. 어머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혜진아 나도 사람이야. 매번 부탁만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도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 나도 몇 달 만에 보는 친구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어머님 결혼식 날 뭐라고 하셨죠?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친정엄마였으면 이런 부탁 들어주셨을 거예요. 제 친구들 엄마들은 다 손주 봐주시던데 어머님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게 내 친정엄마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시어머니고 너는 내 며느리라고.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 화난다. 내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니까 친정엄마처럼 대해달라는 게 나를 내 하인처럼 부려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던 걸까요? 카페 손님이 와서 주문을 받으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많이 속상해하던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준혁아 엄마도 힘들다. 엄마가 혜진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엄마가 혜진이한테 뭘 바라세요? 혜진이는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믿고 의지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엄마도 혜진이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친정엄마처럼 믿고 의지하는 게 나를 도구처럼 쓰는 거랑은 다르단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매일 혜진이네 집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 봐주고 그럼 엄마 인생은 뭐가 되는 거니? 카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혜진이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엄마가 먼저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해주겠다는 건 약속 어기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도 며느리 편이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혜진이네 집에 간 날이 며칠인지, 반찬 만드는데 쓴 돈이 얼마인지, 포기한 카페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간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제가 힘들게 시집살이 하면서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저도 힘들어지고 며느리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일주일 정도 연락이 끊겼어요. 준혁이도 집에 잘 안 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인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이 온통 며느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단골 박 선생님은 60대 중반에 은퇴한 교사셨는데 항상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었죠.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너무 우울해 보이시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리고 지금의 힘든 상황까지. 단골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 생각에는요. 친정엄마처럼 대한다는 게 모든 걸 다 해주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친정엄마와 딸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친정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혜진이와 편하게 속마음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부탁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관계였죠. 진짜 친정엄마와 딸 관계는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와 혜진이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섭섭해할까봐 제 감정을 숨기고 계속 들어주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30분 후 혜진이가 왔어요. 민준이를 준혁이가 봐주고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님한테 많은 걸 바랐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세게 말했어.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님이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거든요. 친정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자주 못 뵙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의지하게 됐는데 그게 점점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친구들 보면 다들 친정엄마한테 애 맡기고 반찬 받아 먹고 그러는 거 보면서 저도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바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가 아니시잖아요. 그걸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내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친정엄마 역할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나도 내 일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어머님 힘들게 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민준이 낳고 나서는 제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밤에 애 울면 어머님 생각만 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님한테 전화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해. 육아가 힘들다는 거. 하지만 혜진아, 나도 내 삶이 있어. 내 친정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어.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가 아니라 준혁이 오빠 엄마시잖아요. 그 관계를 존중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제 편의대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으신데 제가 그걸 빼앗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보자. 혜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어머님 시간 되시는지, 괜찮으신지, 그리고 안 되시면 다른 방법 찾을게요. 육아 도우미도 알아볼게요. 고마워. 그렇게 해주면 나도 편할 것 같아. 그리고 혜진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줄게. 하지만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할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힘드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눈치 없이 계속 부탁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님,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친정엄마처럼 대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친정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 안 해요. 친정엄마한테는 부담드릴까봐 조심스러워서 잘 못 부탁하거든요. 근데 어머님한테는 가까이 계시니까 편하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혜진이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구나. 친정 엄마한테는 부담 드리기 싫고 저한테는 편하게 대하려다 보니 오히려 선을 넘게 된 거구나.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날 이후 혜진이와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됐어요. 혜진이는 이제 부탁하기 전에 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어머님, 이번 주 시간 괜찮으세요? 혹시 바쁘시면 다른 방법 찾을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어머님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말하게 됐어요. 이번 주는 카페 일정이 빡빡해서 다음 주에 가능할 것 같아. 혜진이도 변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주 2회 쓰기 시작했고 준혁이에게도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준혁이 오빠, 당신도 아빠잖아요. 회사 일 바쁜 거 알지만 주말에는 당신이 민준이 봐줘요. 저도 쉬고 싶어요. 어머님한테만 맡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준혁이와 혜진이 그리고 민준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제 친구 중에 시어머니랑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애가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시고 집에 맨날 오시고 간섭도 많이 하시고 그것도 스트레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배웠어. 친정엄마처럼 대한다는 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하게 솔직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준혁이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두 분 사이가 진짜 좋아 보여요. 전보다 더 편해 보이세요. 맞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 혜진이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이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사랑하시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가르칠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네 가족이 돌아가고 저는 남편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이야. 당신이 용기 내서 말한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대한다는 것,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혜진이네 집에 갑니다.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함께 저녁도 먹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혜진이도 제가 올 때 미안해하지 않고 반겨줘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어머님도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결혼식 날 제가 한 말,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정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와 딸처럼 서로 솔직하고 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친정엄마처럼 대해주겠다고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서로 명확히 해야 해요.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의존인지 그 경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저와 혜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민준이가 이제 3살이 됐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면 달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이 아이의 할머니이지 엄마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혜진이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힘이 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때로는 기꺼이 도와주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혜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달에 병원에서 해외 연수 갈 수 있대요. 일주일 정도인데 가고 싶은데 민준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야지. 좋은 기회잖아.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건데? 준혁이 오빠가 연차 써서 보겠대요. 근데 오빠도 일주일은 힘들 것 같아서요.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3일 정도만 민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 오빠가 4일 보고 어머님이 3일만 봐주시면 제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카페 일정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 3일 정도면 괜찮아. 근데 혜진아, 3일치 민준이 밥이랑 기저귀 다 준비해놔. 응, 당연하지. 다 준비해놓고 갈게. 그리고 어머님, 육아 도우미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비용 다 드릴게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친정엄마처럼 대한다는 것, 그 의미를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할 수 있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친정엄마와 딸의 관계고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정엄마처럼 대한다는 것,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시어머니 입장이든 며느리 입장이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